새롭게 시작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이름을 공모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매회 참여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보조 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진행은 정말 못하지만 오로지 우리 청취자들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웃음과 재미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제목 공모하고 있잖아요. 15분 정도 참여했고 제목 후보가 30개나 됩니다. 뭐 참방 연방도 있고 한상희 교수님의 참팟도 있고 새참도 있습니다. 그건 접니다. 새참 참팟. 예, 오늘 이철희 소장님 모셨는데 이철희 소장님도 방송 끝나고 꼭 참여연대 팟캐스트 후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생각해 주셨다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세요? 이철입니다. 와, 박수. 그리고 이 참여연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진정한 이제 팟캐스트 세계 강자로 떠오르고 계시는 우리 건국대 로스쿨의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다음에 우리 카일 폴란 연구소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칼럼이 실려 있던데요. 네. 예, 정태인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예. 제 칼럼 오늘 경향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그 경향신문 칼럼이 네. 오늘 방송 주제였어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하셨군요. 에? 오늘 방송 주제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열받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뭐였나요? 흥분하지 마라. 아, 흥분하면 진다. 흥분하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오히려 냉정하게 이 국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나요, 소장님? 결론은 칼럼의 결론은. 아니 잘 봐뒀다가 예. 내년 선거에서 예. 섬뜩하게 복수해라. 예. 자, 오늘 주제는 여왕이 되고픈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뭐 주제가 아주 그냥 짜증이 벌써 확 나는데요. 예. 먼저 우리 정태인 선생님께서 오늘 칼럼도 쓰셨는데. 그 칼럼은 예.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서 예. 사람 잡는 X라는 주제로 쓰래. 그 제목으로 쓰래요. 그래서 들고 보니까 맞아요. 그 얘기가 사람 잡는 뭐 맞아요. 예. 근데 잘하면은 그거 쓰고 나서 우리 연구소의 재정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네.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은 상극이다. 한 사람은 생명의 지도자고 한 사람은 반생명의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썼죠. 예. 굉장히 나름대로 저기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세게 비판하신 거네요. 하여튼 근데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사람 잡는 X라니까요. X. 네. 안 잡혀갑니까?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X는 이제 저기 나는 이 팟캐스트를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믿거든요. 아니요, 많이 들어요. 지금 팟빵의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몇 위에요? 저기 1등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등은 오늘- 김광진 진선미 의원 그 계속 오늘 바뀌어요. 그분들이 1등을 최근에 하고 팟짱 그다음 계속 뭐 이렇게 바뀌어요. 하던데 뭐 노유진 저희가 지금 어찌됐든 이제 10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수백위권에 있어요. 아직 100위는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수십위권이 아닌 수백위권인데 네. 100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아무리 봐도 저기 진행자가 출연자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이 소장님이 그래서 제가 저기 진행할 때 말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왕을 되고픈 대통령에 대한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구조 이 통치 스타일의 특징은 무엇인지 너무 저도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철희 소장님 저기 이쑤시개에서 아니 저는 네. 그 안진걸 차장이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뭐 내구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예. 거고 상당히 진중하게 문제를 봐야지. 안 그러면 상대를 너무 악마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흥분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리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흥분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발시켜서 진영 논리를 다시 이렇게 작동시키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 쓰는 수법, 예. 진영 대결의 프레임을 지금 작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바라볼 때. 예. 그래서
흥분하면 진다라는 말씀도 드린 거고요. 예. 굉장히 차분하게 가야 된다. 예.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벌써 흥분한 안진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진다라는 강한 이제 디스를 이제 주셨는데 급 제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그 예. 사회자께서 예. 처음에 국민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는 뭐 팟캐스트 뭐 무슨 거짓말이에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게 메르스부터 최저임금까지 전부 골치 아픈 문제만 다뤘잖아요. 아, 근데 오늘 다루는 문제는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예. 운명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거든요. 예. 저는 그 이철희 소장님 말씀에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예. 박근혜 개인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예.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는 그들의 그 위력에 의해서 이제 모든 정치가 좌지우지됐지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도는 30% 내외. 그렇죠. 근데 이게 51%가 되는 거는 새누리당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의 문제이자 새누리당 정권의 문제죠. 우리는 예.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개인의 뭐 심리 문제, 뭐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그 현상에 빌붙어서 따라가는 또 다른 추종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심판이 더불어서 새누리당 심판 이야기까지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으로 묶어서 네. 냉정하고 진중하게 분석하고 네. 대응하자. 그다음에 심판이 일면 이철우 선생님 말씀처럼 박근혜를 악마하고 흥분하고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죠. 예, 동의가 됩니다. 예, 제가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뭐 악마와 흥분하기보다는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예, 저도 그래서 그냥 심리 구조는 일단 굉장히 분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 왜 이럴까 이런 건좀 예. 궁금하지. 보통 최근 대통령은 거의 쓰지 않는 어떤 화법이나 수법으로 한 사람을 거의 찍어서 심판해달라 뭐 그것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 원내대표를 그거야 뭐 아버지가 하던 일이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보고 배운 거고 그래도 예, 그래도 판단해 잿들이 주세요. 날아가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잿더리 예. 근데 잿더리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예. 하여튼 저기 오치성 씨라고 뭐 이제 네. 총리 임명을 갖다가 이 국회의원 당시에 떴던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니까 다 중앙정보부에 끌고 갔잖아요. 예, 예. 그렇죠.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그 일들은. 유명한 그 쌍용 그 작업자 그 저기 수염을 다 뽑아버렸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근데 그때는 중앙정보부이지 지금은 검찰이 있잖아요. 아니 있어도 그렇게 하면 네.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 대통령이 좀 화가 나긴 할 거예요. 옛날에 네.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달라졌잖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불행하죠. 옛날하고 또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좀 화가 나는 게 있고 그게 저는 이번에 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거 길게 얘기하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얘기할 네. 때까지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뜻한 대로 착착착 처리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다 국회에 있는 거고 국회에 우리 편도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뭐 이런 거가 다 이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동정할 여지가 있다. 아니 뭐 뭐 그런- 걱정하기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 뭐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했던 거를 보고 배운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네. 않는 것 같다. 근데 옛날과는 네.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같아요. 막 얼굴 표정 울그락불그락 막 화도 막 못 참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몇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쑤시개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못 쫓아낼 거다. 6월 26일 날 그렇게 네. 전망하셨던데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공박을 전망- 당했어요. 그렇게 그 상식적 판단을 하면 되냐. 예.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쫓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쫓아내서도 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예. 저도 좀 제 전망이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예. 6월 26일만 해도 차마 유승민 원내대표를 못 쫓아낼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쫓아낼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일 예. 텐데요. 전당대회를 새로 치르는 방식.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붕괴시켜서 최고위원회 이 전당대회를 새로 치르면 사실 그렇죠. 원내대표가 뭐 법적으로는 그 경우에도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까지 이 새로 리세팅할 때 원내대표가 버틴다는 건 좀 명분이 없으니까 물러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유승민 대표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뭐 행태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시비도 지금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차라리 정면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랑 2차 충돌을 하고 손 트는 물러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제일 반가웠던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식에서 제일 반가웠던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예. 굉장히 저는 문제의 본질을 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서 이 양반이 순순히 뭐 물러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예.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 고려 때문에 버티기는 어렵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하는 형태로 갈 거냐 이 고민은 좀 있는 거죠. 예.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는 지금 흐름으로 전망이 봐서는 있는 그렇지 거예요. 않습니까? 또 쉽게 물러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난 소장님 보시기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분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예전에 이제 취임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역설 취임사가 아니고요.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대표연설, 예. 그래서 상당히 잘 썼죠. 예. 특히 이 우리 정태인 소장님 같은 분들 아마 진보세에 있는 분들이 읽어보고 굉장히 잘 썼다. 이런 호평을 많이 했던데 저도 굉장히 호평을 했던 편이에요. 읽어보고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알기로 성격이 좀 까칠한 굉장히 까칠한 성격은 좀 성격인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저는 그 좀 유승민과 박근혜의 대결은 약간 좀 과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줄푸세 노선 아닙니까, 그죠? 예. 원래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나 복지 이런 건 다 접었고 이제는 원래 2007년에 본래 박근혜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노선을 보면 2012년에 좀 상당히 개혁적일 때, 그러니까 박근혜가 후보로서 개혁적 스탠스를 취했을 때 모습이 조금 더 진화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두 노선의 충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도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이른바 비박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선뜻 유승민의 사퇴에 동의 못 해주는 이유가 그런 점도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지금의 대중 정서나 시대 흐름은 그걸 거역하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노선으로는 정치를 못 이긴다,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그런 노선이나 이런 그런 그 사상적 갈등이 없다면 뭐 과연 사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선 갈등의 측면이 없이 그냥 아주 네이키드한 게 유승민 대 박근혜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유승민은 그냥 끝나는 싸움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좀 우리 정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수는 아닙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도 입법부 행정부는 따로 견제 네. 감독하는 게 맞잖아요. 서로 견제와 균형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응원하는 것도 있고 보수가 좀 개혁적 보수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평소에 좀 기대도 좀 갖고 있고 예. 그게 그러니까 보수가 개혁적 보수로 가야 진보도 좀 똘똘한 진보로 가거든요. 예. 이게 뭐 대충 해서 반사에게 기대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진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수구적 진보, 수구적 보수와 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하여간 뭐 안 좋은 좀 철진한 진보 간의 적대적 공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허물어지면 이쪽도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개혁적 보수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누리당 여당 내 어떤 이른바 정치 투쟁이라는 게 당의 진로나 총선 전략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 그런 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는 안 좋아했다고. 하나만 더 붙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거 전략에서 네, 그렇죠. 더 쉬운 선거를 아주 이제 수구 세력 대 이제 상식 세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워낙 인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심판하자,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 이걸로 가는 게 더 쉬운 선거라고 볼 수 있는 판단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바라보면 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권력 자원이나 선거 테크닉으로 보면 보수가 훨씬 셉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건재한 게 야당이 선거 치르기 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나 어려운 선거를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이쪽도 실력을 갖고 대선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지 총선에서 오래 하던 대로 식상한 대로 심판론 꺼내들고 막 공격해서 이기려고 한다. 뭐 설사 이기면 좋겠습니다만 이겨도 문제고 저는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은. 그러면 총선부터 대선까지라는 요 국면 전체가 헛걸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권이 재편의 국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야권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승민 체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소설 쓰자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데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 예. 지금 야권이 예, 전태일 선생님. 야권이 뭐 유승민 체제로 가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승민을 요새 하는 말로 찍어내든지 뭐 사실은 야권 자체는 큰 관계가 없어요. 스스로 뭐가 좀 있어야 그 다음에 상대가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게임이 되는데. 야권은 아까 이철희 소장 오늘 아침에 쓴 칼럼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분명히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승민 대표가 없어지고 뭔가 좀 그 수도권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게 예. 단숨에 무너지는 걸 네. 보고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어서 유승민 네. 대표를 쫓아냈을 때 자기 공천을 받는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당락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예, 한상희 선생님. 유승민 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야 구도 속에서 블루오션을 열어난 것 같아요. 예. 이제 유승민 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선점을 하고 들어간 거죠.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새정년은 그럼 어디에다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나 뭐 그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아마 그때 그 연설의 결과가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연설의 핵심이 사실은 증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증세 없는 복지가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제 증세 있는 복지, 네. 그러니까 중분 과세 중복지 뭐 이 네. 정도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인정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새정년의 문제도 있어요. 정확히 그게 뭔지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임금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는 경제가 나빠지면 환율 그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늘어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작동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를 늘리는 것까지 이제 인정을 했는데 여전히 이 재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원래 이분이 KDI 출신이고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도저히 이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세금을 좀 올려서 복지를 늘리자라는 데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야말로 네. 이제 줄푸세에 비하면 정말 굉장한 발전인데 근데 이면에는 여전히 줄푸세에 대한 찬성도 있어요. 네. 아니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일어나니까 이 원격 진료 부분을 갖다 그렇죠. 붙인다든가 이거는 뭐 여전히 있는 네. 것 같고 충분히 새정년 쪽에서도 전열을 갖추고 정책을 체계화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정년은 지금 저 박근혜 유승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가 문제인 거지. 더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 야권은? 네. 답이 안 나오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예.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유승민 대표를 계기로 해서 그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지형을 조금 이동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나. 예. 그리고 지금 이 사태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이미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럴까요? 예, 정말 정책 기조에 관한 문제였을까 싶기는 해요. 가령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이 터질 때마다 네.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고 대책 얘기는 결국은 줄푸세거든요. 네. 경제를 살리자로 네. 일단 나가요. 네. 경제를 살리는 거는 규제 완화, 특히 서비스 산업 민영화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경제가 지금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 구도를 딱 갖고 있는 네.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터져도 언제나 그게 답으로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 기조가 흔들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유승민 대표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그걸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타협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걸 못 참는 거죠. 이건 반역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기 그 원내대표 연설 때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겠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굉장히 자극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보좌관을 새로 영입했는데 내일신문 기자 출신 정치부 오래 그러니까 이제 내일신문은 어쨌든 개혁 성향의 매체인데 이렇게 영입을 하고 진용을 갖추고 그리고 국회 출입하는 야당 기자들이나 여당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새누리당의 대항마론 유승민 의원을 뽑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권에 비해서 지금 인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마 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국회법 사태는 계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에서 찍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건 제 혼자만의 분석입니다. 아니 소장님한테 한번 검증 받아보고 싶어요. 그 우리 정태인 소장 말씀처럼 이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뭐 일종의 노선 투쟁,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거로 볼 거냐, 아니면 말 잘 안 듣는 졸개에게 화를 내는 거냐, 두 가지 측면이 저는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어떻게 디파인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은 행태 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말 안 듣는 부하에게 화내는 측면보다는 정책적 차이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주는 쪽으로 저 같은 사람이 평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싸움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자기 몫을 찾아가서 이렇게 할 일을 할 텐데 이 그냥 그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독한 대통령이 약간이라도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혼을 내고 찍어내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입할 일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야, 대통령 좀 성격이 좀 있구나, 심하네 이런 정도로만 끝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행정부와 입법부의 싸움이라든지 또는 정책에서의 뭐 노선 차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저는 디파인해서 이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좀 그렇게 디파인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어느 게 더 본질이냐는 모르죠. 아니 뭐 애를 쓰는 건 좋은데 이제 예측이 틀릴 수 있죠. 그럼요. 틀릴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한 현상이라는 게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복합적 원인인데 그렇게 규정을 해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의미가 있고. 그런 제가 그렇게 규정하기 전에도 사실 그런 면이 다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아니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디파인을 어떤 측면을 주목해서 보느냐가 이제 디파인의 핵심인데 제가 이제 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노선의 문제가 좀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의외로 비박이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버티고 유승민 대표 본인도 버티고 당내의 전체적인 흐르면 유승민이 물러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성격이 좋아서 유승민이 뭐 차세대 주자라서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아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 유승민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럼 유승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 내년 총선에서는 결국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노선이 당의 노선이 돼야 먹힐 거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지키려고 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쪽으로 좀 해석하는 거죠. 이철희 소장은 정당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도 좋게 지금 해설해주고 저는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줄프세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줄프세라는 게 딴 거 아니거든요. 재벌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이 없는 거죠. 재벌들이 더 가야 될 곳이 이제 서비스니까 이제 서비스 쪽은 규제 덩어리니까 그걸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복지 문제라든가 당장 뭐 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철희 소장이 새정년도 굉장히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얘들이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뭐가 있는 거니까 너네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정치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소장은 민주주의자 같아요. 예. 어쨌든 정당 정치는 잘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정년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사실이죠. 뭐. 지금 그게 노선 싸움이든 행태 싸움이든 뭔가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정당이 지금 붕괴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정당이 그냥 가만히 있고 구경하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의 주제. 다음 정말 혁신이 되는 건지. 근데 정말 노선 싸움도 좋고 행태 싸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왜 그걸 하필 국회법 개정안을 12.3호가 그 모양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헌법학자로서는 선생님 도저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행태는 이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헌법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동안.
국회라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래서 뭐 헌법 개정하자는 사람은 말만 꺼내면은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된다고 그래놓고 네. 그거 국회가 조금 고치려고 조금 아주 조그만하게 그 좀 만들어 놓은 걸 이걸 그 무위로 돌려버리거든요. 예. 참 그 근데 어떤 헌법학자는 제왕적 의회 이런 얘기도 하대요. 사실 그런 의회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예. 이른바 입법부 독재 제왕적 입법부 이런 얘기 하던데요. 아니 근데 헌법학자예요. 사실 로크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근대 입헌주의가 들어서는 기본적인 틀은 제왕적 의회가 맞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그 대변하는 의회가 모든 국정의 중요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그 미국에서 대통령제 들어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회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카운터파트로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왕이 없으니까 왕 만든 거죠. 근대적 그렇죠. 왕.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은 행정부 독재가 항상 현대 민주주의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의회가 오히려 힘을 더 가지는 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때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한국의 국회가 제왕적 의회라고는 저는 동의는 안 되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행사해 본 적이 최근 몇 년간 없이 통법부였죠 오히려. 제왕적 의회를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네. 국회가. 국회 훨씬 더 예.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 국회법 개정 보면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느낀 예. 거지만 시행령이 진짜 문제거든요. 네.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이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놓고 실제로 이 가령 재경부 같은 데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면 그러니까 삼성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때는 모조리 시행령으로 다 처리를 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시행령을 국회가 검토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어떤 네. 오래된 문제 주장이었는데 제기죠. 예, 그건 뭐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사례 너무 많아서. 그 이번에 고려대 이제 예.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뭐 네. 그런 어떤 뭐 의회 독재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내 뜻을 거슬렀다. 저 이철희 소장이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그 자기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죠? 자기 네. 권력인데 이걸 예. 왜 손대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시행령은 이제 국무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국정이 마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때는 한상희 교수님 그때 선생님이나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분노해 국정이 아니 시행령을 조금 국회 의견을 낸다고 예를 들면 요청이든 요구든 권고든 아니 그 국정이 논리가 마비된다면- 어떤 식이냐면은 고려대 김신대 교수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예. 택시를 타고 동대문을 가자고 그랬는데 예. 택시가 서대문으로 가요. 예. 그러면 손님이 이 승객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예.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왜 동대문을 안 가고 서대문을 가느냐. 예. 그러니까 기사가 장사 못해 먹겠다고 지금 ความ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거든요. 예. 얘가 얘가 서대문으로 생생하네요. 돌아가서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동대문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자기 이렇게 돌아왔다. 시간이 훨씬 걸리고 돈이 훨씬 나오는 상황을 그냥 국민한테 감내라 이런 거죠. 아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런 변명이나 또는 설명의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의회가 국회가 그 시행령의 내용을 하나하나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은 우리 그 말하는 대로 고쳐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동대문을 가지 않고 서대문을 가느냐라고 승객이 이야기했을 때 기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빠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더 경치가 좋습니다라는지 변명이라도 해라는 거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듣고 아 저것은 국회 말이 옳다 또는 저것은 행정부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옳겠다 네. 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국회법은 핑계고.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쭉 지켜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차에 그게 오니까 예. 네. 그걸 계기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핑계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 뭐 울고 싶자 뺨친다. 뭐 그렇죠. 그런. 뭐 그런 거죠. 물론 어. 국회법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 안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는 거는 글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행사하고 새누리당에다가 이거는 제의하지 말고 그냥 뭉개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12분 동안 격정적으로 화를 냈다는 얘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네. 게 더 본질적인 것 같고. 그 이유의 핵심은 유승민 원내대표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진짜로 박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그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경기를 살려야 된다. 네. 아버지가 정당성을 얻은 게 그거니까 그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줄푸세에 관련된 이른바 경제 입법들, 예.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 규제를 보면 전부 완화하는 법. 서비스 관련 완화죠. 규제 완화법이 예. 있는데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서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부동산이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경제가 나빠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국회가
자기가 열심히 마련해가지고 정부가 열심히 마련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걸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원내대표가 타협을 해줘? 뭐 여기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칼럼에서 썼는데 그 대통령이 사실은 최근에 안 좋잖아요. 지지율 바닥이잖아요. 우리 정태준 소장 말씀처럼 경제 안 좋잖아요. 거기다 메르스 터졌죠. 뭐 세월호도 정리 안 돼 있는 데다가 마무리 못 했는 데다가 메르스 터졌죠. 가뭄에다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사실 그동안 한 것도 없죠. 외교로 외교대로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내가 이거 했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어수선한 상황이면 뭔가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 반전의 계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잡고 지금 자기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2항명 파동 71년에 있었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의 사례를 갖고 올 때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박 대통령이 12항명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잘 봐라. 그러니까 그냥 야 니들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말 안 듣는 놈 조지고 두드려 패고 끝낸 게 아니다 이거죠. 그 1년 뒤에 유신이라는 게 있었지 그렇죠. 않느냐. 그러니까 권력이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 권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를 배운 거죠. 이 계기를 잡아서 이 여권 내부나 국정 전체를 내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잡겠다, 틀어 잡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의 전조는 황교안 총리 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 나오는 얘기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새누리당의 지도부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뒷조사가 다 끝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유승민이 예외라는 거거든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문입니다. 괜히 또 유검병 유포했다고 또 잡혀가라. 근데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인데 잡혀가야 우리 글쎄요. 아니 이철희 소장님은 이철희 소장님 안 계시면 썰전하고 아니 남의 프로그램을 걱정이죠. 아니 썰전 TBS 참여연대 팟캐스트 독자들이 전부 다 총고르기 할 거니까 걱정하지 고맙습니다. 마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총리를 임명하는 그 물밑에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추론을 해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로. 근데 이런 통치가 결국 내부가 흐트러지면 이게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게 내부가 흐트러지는 건데 그 흐트러지는 걸 주도하는 게 유승민이라는 원내대표니까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찍어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뭐 화를 냈다기보다는 저는 이후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털어지고 가는 모양새로 갈 거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박정희식 공포 정치 또는 친박을 그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헤게모니로 만드는 공포 정치나 공안 정국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인데 친박을 어찌됐든 새누리당의 주류로 다시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사불란하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뭐 했냐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본인이 약속한 바를 뭘 못 지켰는지 질문은 부차적으로 빠집니다. 이게 그 고차원적인 정치 전략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선거나 정치 프레임을 짜는 데는 저는 보기 드문 선수라고 보거든요. 고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감안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좀 그 이번에 야당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얼마나 만만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박정희 시대로 가면 이쪽에도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든 무슨 뭐 옛날 방식이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든 또 이쪽은 그냥 뭐를 해도 사실은 뭐 비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반대편은 뭘 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한 게 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기억만 나지. 근데 이제 소장님 한상혁 말씀 맞다나 이제 그 대통령이 프레임을 이동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요. 외교 문제 지금 산적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옛날 박정희 시대처럼 그 하나의 그 의제가 중심이 되어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프레임이 이동할까? 저는
아니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 프레임이 대통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작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관건은 야당에게 달린 거죠. 그렇죠. 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경제적 이슈나 사회경제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더 험해졌다. 더 양극화는 심해졌고 격차는 늘어났고 많은 문제제기를 조금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프레임이 쉽게 작동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민주 대 반민주로 해서 디립다 그쪽으로 싸우기 네. 시작하면 저쪽은 쾌재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흥분하지 말고 예. 문제의 본질을 잘 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계속. 근데 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사실 민주대 반민주 돼야 우리 같은 헌법학자들이 할 말이 많아지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제학자의 문서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아니, 그런 문서 설득력 있는데 소장님. 근데 민주대 반민주로도 안 싸우잖아요 지금 야당. 네. 심지어 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나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을 뭐 직간접적으로 시민사단체들이 이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민주화 민생에 올인해야 된다.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일관되게 하는 거죠. 뭐 교육비, 주급비, 의료비, 통신비 문제, 그다음에 상가 세입자, 주택 세입자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가불 문제, 중소상공 비정규직. 근데 일명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는 그런 걸 좀 신경 쓰잖아요. 뭐 소장님도 뭐 인터뷰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이 제1야당의 주류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예. 주류가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 문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예. 근데 이걸 의제화시키고 쟁점으로 만드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의지- 그리고 예, 집권 실력이 세력이나 없다. 보수나 지금 여권은 그걸 쟁점화시켜줄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안 만들어주려 하는 쪽에 쟁점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실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당의 야당의 국회의원들만 얘기해 보면 예. 복지가 중요하다,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죠. 그러나 복지 중에 뭐를 이슈화시킬 건지, 요걸 어떻게 풀어낼 건지, 당면한 싸움의 현안으로 만들어낼 건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정치인의 실력인데 야당의 정치인들이 그 실력이 없어요.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할 줄만 알면 삽바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씨름에서. 예. 그잖아요. 이게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이 있으면 야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싸움을 붙으면 저는 이쪽이 좀만 잘하면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못해요. 사실 그 네, 민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전부 다 낱낱이 그 개별 사건을 쪼개져 가지고 법원으로 다 가버려요. 예. 이 정치의 문제고 그렇죠. 그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인데 이게 개인 어떤 뭐 권력 의무 싸움 비슷하게 돼가지고 법원에 가고 법원에 가면 맨날 깨지고 그렇죠. 이미 뭐 대부분은 뭐 예, 계급 사법이 교수님 있고 괴롭습니다. 전선이 되는데. 기성예비 반환 소송 예. 10만 명 가까이 소송해서 1심, 항소심 다 해결했더니 5년에 걸쳐서 대법원에 한 번에 쳤습니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법원에 가지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국회 가서 법을 고치자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아니 그런 근데 정도 1심, 2심 판결이 예. 나오면은 야당이 이걸 채가가지고 어떤 정치 의제화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입법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모든 게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소장님. 대체로 정치의 사법화는 진보에게 전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매우 불리하죠. 예, 예, 그건 가끔씩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예. 동성 결혼 허용해주고 예, 뭐 연방대법원. 오바마 케어 합법화시켜주고 예. 이런 잠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대체로는 불리하거든요. 그 이제 맞습니다. 사법화라는 게 의제화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제화되고 났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국회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는 데는 좋은데 예.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그러거든요. 검찰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예. 재판 결과를 보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거든 이슈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이게 거기 법원 때문에. 심판에 맡기는 게 심하게 말하면 무능을 숨기는 알리바이죠. 그렇죠. 예. 법원에 던져놓고 여기서 판단해 준 대로 따라가자 이거거든요. 예.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결론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법관이 현명한 무슨 뭐 신탁받은 현자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사회적 역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예. 참 무책임하죠. 현자는 그냥 뭐 기득권 수의 성체라는 걸 여러 번 제가 확인했죠. 지금 벌써. 그쵸 교수님, 한생 교수님. 교수님은 뭐 교수님 위해서는 막 그 더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법원을 해체하자. 막 이런 상태라면. 설마. 해체?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본 겁니다. 아니 하도 당해가지고 네. 요즘에 제 스스로 혼자서 맨날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공식 논평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요즘은 대부분적으로 고개 돌리기가 싫어요. 그래요?
저는 헌재 너무 쪽인데. 열받아. 그러니까 대법원이 쪽에. 대법원하고 헌재가 서로 네. 경쟁하고 있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는 고개 숙여서 세수도 하지 않겠다는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들의 후예가 여기다 모여 있군요. 오늘 집에 가서 그 세면대 위치를 받아야 되겠네요. 예, 세면대 위치를 교수님은 바로 헌재나 대법원 쪽에 있다면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다시 이제 논점 놀려서요. 예. 그럼 그 야권의 맞습니다. 야권의 실력. 저는 이제 의지도 부족한 면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건 실력이라도 생각해요. 의지도 필요하죠. 예, 아젠다 세팅 능력도 근데 그럼 그런 면에서는 저번에 성남시장 인터뷰도 하시던데 공공산후조리원이란 것으로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이걸 중앙 정부에서 지금 또 못하게 해서 또 쟁점이 됐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말씀. 붙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붙어야 실력 됩니다. 중에 하나인가요? 그죠, 붙어야죠. 어떤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하나 그럼요. 내놓고 박근혜 정부를 못하게 하고 이재명 그래서 시장- 시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이재명 시장이나 또 약간 스타일이 대비되는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이나 예. 두 분 다 실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실력을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뒷받침이 돼요. 예. 근데 정치 영역에서는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 실력이 없으면 금방 태가 나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이름이 아닐 때, 당명이 지금이 아닐 때, 뭘 꺼내들었냐, 우연히 하나 꺼내들은 게 서울대 폐지론을 꺼내들었어요. 예. 근데 그걸 딱 꺼내들고 그 다음날 보수언론 중에 한 신문이 대서특필을 해서 조졌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저는 서울대 폐지론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만 예. 이게 무슨 보수언론이 크게 써줬다는 거는 이건 화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붙어야죠. 예.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매번 정답만 내놓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정책으로 어떻게 경쟁에서 이깁니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맷집의 문제거든요. 요걸 먹어도 붙을 건 붙어야 이게 정리가 되고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정책을 꺼내놓은 사람들 몰딩을 하면 되거든요. 조금씩 수정하면 진화시키면 돼요. 예. 근데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하나 꺼내놨다가 어디 언론이나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닌가벼 그러고 슬그머니 집어넣고 예. 자기들끼리도 욕합니다. 야 그거 아닌데 너 왜 얘기했냐 이래 버리면 아니 누구나 다 바꾸치는 정책이 진보 정책이 그렇게 수용되는 예가 있습니까? 예. 과감하게 붙어서 그렇잖아요. 예. 용기 있게 정당이 붙어줘야 사회의 세력 간에도 이거 싸움이 확전이 되는데 예. 도통 싸우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 이 시민들이 동원될 일이 없잖아요. 예. 각성될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 그렇네요. 가장 예. 간명한 게 민주 대 반민주예요. 저 사람들은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공을 거두는 게 예. 자기가 의원으로 재선되고 삼선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슈라는 거는 굉장히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보편복지까지 가는 걸 보면은 김상군 교육감이 무상급식에서 시작. 예,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이게 물론 무상급식 김상군 교육감이 차안해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10년, 20년 되는 무상급식 운동이 있었고 민주노동당도 했었고 그리고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쉬운 예. 이슈잖아요. 그 예. 도시락 싸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너무나 잘 느끼는 네. 이슈인데 그걸 갖다가 안 된다 그러고 뭐 이 돈이 들고 뭐 재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게 바로 거기서 보편복지 확 튀었거든요. 그렇죠. 보편복지 예. 개념도 이제 시민들한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 바로 튄 것처럼 지금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가야 되거든. 가령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12분 동안의 격정적인 거기 예. 보면은 자기가 선거할 때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거든요. 네. 예. 자기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문제, 복지 문제. 네. 복지 이렇게 폐기할 수가 있나요? 네, 그 문제는 여전히 잠복돼 있는 거고 그 문제는 다시 무상급식과 같은 걸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확실하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예. 똑같이 우리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만 바꿔서 하기 좀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나 대선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저 주제가 여왕이 되고픈 뭐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비판이 돼버렸어요. 여왕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여왕을 제대로 견제 못하는 야당 이야기를 그렇죠. 여왕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견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야당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온 견제 거죠. 세력이 시원찮으면 예. 권력이라는 게 점점점 더 권력을 모으게 되잖아요. 예. 그게 결국 여왕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면 예. 야당이 잘하면
여왕이 되고 싶어도 못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긴 해요. 모든 선거에서 이기니까. 네. 우습게 보는 거죠. 만만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야당이 제대로 반발도 지금 못했잖아요. 그 로텐도어인가 거기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더 기가 막히던데요. 그러니까 실력도 저는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데 민주대 반민주 구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잖아요. 저도 민생 운동을 하니까 열심히. 근데 민주대 반민주마저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더라는 거죠. 이번 우리 야당이 그게 더 웃기다는 거죠. 교수님, 한상 교수님 한숨만. 한숨 쉬고 끝낼래요. 자 일단 그렇고 근데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어떡하죠? 이거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았습니까? 예,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내년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요. 소장님 이치우선 어떻게 2년 반 그러니까 작전을 잘 세우고 지혜를 모자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남은 2년 반 어떻게 이번에니까 냉정을 유지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흥분했다가 아니 지금 굉장히 차분해졌습니다. 2년 반을 보지 말고요. 네. 내년 총선을 보면 돼요. 내년 내년 총선.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기적처럼 이겼다. 네. 이런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네.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의회 권력을 되찾아온다. 딱 한 번 다수당이 됐었잖아요. 17대 총선 열린 우리 탄핵 네. 반대 예. 열풍으로 152석 네. 얻었잖아요. 그때는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민주노동당까지 합치면 162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상당히 괜찮은 과반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그 정도 과반을 얻는 의석이 됐다. 원내 일당이 됐다. 과반까지 못 가더라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그럼 저렇게 막 못 가요. 예. 하다못해 KBS, MBC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선까지만 보자. 대선까지 먼 길게만 자꾸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니까 총선에서 이기는 그림을 최대한으로 그려보고 그게 맞춰서 뭐 내가 친한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가라 그래라 집에. 예. 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네. 시원찮으면 가라 그래라. 좋은 사람들 다 제대로 발굴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저는 다수 의석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잘하면 예. 천재 이루의 기회가 전 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뭐 약간 반등했다 해도. 근데 문제가 그 이제 내년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예. 높다. 그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근혜의 지지를 받고 내가 출마했다 해가지고 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렵죠. 예.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 총선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질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주로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거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대 반민주에 대해서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거 별로 겁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년 총선도 그렇게 진영 논리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주제는 예. 정치나 도덕적 이슈로 갖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 문제나 이런 거 나올 때는 기민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바꿔버리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막 수정하고 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갖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연말정산 막 그럴 때는 그렇죠. 하루 신속하게 막 있지 않는단 움직이거든요. 말이죠. 그러니까 예. 알고 저는 대응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사회경제적 이슈를 최대한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먹고 사는 정당의 문제, 실력의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문제.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실제로 약속도 어기고 보니까 실력이 좀 아버지 때 뭐 신화가 그 잘못됐다더러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것보다 더 못하네. 막 이런 평가는 지금 있거든요. 세간에. 아버지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18년 집권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18년 집권한데가 그때 상황이 좋았잖아요. 좋았잖아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 5%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사회경제 이슈인데 여러 가지로 예. 국민들을 실망시킨 건 맞아요. 예, 그렇죠. 뭔가 그 딸이니까 경제는 잘할 것 같고 뭐 약간 독재일 것 같지만 경제는 일사불란하게 해서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세월호와 메르스에서 드러난 거는 이건 그야말로 아무런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오히려 일이 터지면 도망간다. 그러니까 뭔가 위기에 대한 어떤 리더라는 게 무너졌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는 막연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경기 진짜 나쁘거든요. 네. 나쁜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지금 세우지 못해 부동산을 빼고는 아무런 정책도 없는 상태 아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은 내년 총선 때 또 종북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쓰겠죠. 쓸 네. 겁니다. 그거. 예. 당연히 쓸 그런 거예요. 환경 카드로 최대한 예, 그건 또 예, 부각시키고 쓸 겁니다. 경제는 부동산도 일부
일부 나아졌다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빚을 엄청 풀어서 된 거죠. 안보 이슈 나올 거고요. 네. 이념 이슈 또 나올 거고. 안보 그렇습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건 안보 이슈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뭐 경제를 잘할 것 같다라든가 뭐 뭔가 위기 일사불란한 어떤 대처 이런 거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뭐 안보 이슈 하나인데 뭐 역시 이제 뭐 다 반대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청년 실업부터 골목 상권 정말 예. 우리 그 서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런 문제들이 내년 총선에서 의제화되지 못하고 예. 그냥 그 안보나 뭐 그렇지 않으면 정부 좌파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러면 저희는 시민사단체 정말 절박해서 민생운동에게는 정말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올인하는 거지만 야권은 그런 마음 가져주면 좋지만은 선거 전략으로도 그걸 진짜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프레임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사회경 이슈로 최대한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장님 말씀도.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 실력이 없다 지금. 그렇죠. 그거를 안 해주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네. 그건 서로 이제 쌈을 붙여야 되는데. 실력으로 붙어서 네.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는 탐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는 무능이거든요. 탐욕과 무능.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야권의 키워드도 무능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무능 대 무능이 붙었다 지금. 그렇죠. 지림이 열려. 무능 대 무능이 붙으면 그 탐욕과 무능의 10년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건 맞고. 예. 뭐 이렇게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권을 어떻게 혁신해서 좀 실력 있는 집단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좀 난감해요 사실. 예. 묘하게 없습니다. 묘책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예. 선거 질 만큼 졌잖아요. 예. 근데도 안 달라져요. 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이렇게 싸우는 그러고도 거예요? 그러고도 130석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야 굉장히 지금 저도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열심히 경제 민주 민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야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발해야지 일부가 반영이 되는데 갑자기 무능 대 무능 둘 다 무능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절망이 후진나라, 왔어요, 후진나라, 절망이. 뭐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네. 정말 빈곤이 심한 나라의 공통점은 뭡니까? 진보를 표방한 정치 세력이 무능한 겁니다. 그 나라 국민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국민 수준이야 뭐 다 그게 아닙니까? 갑자기 더맨 더머가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치 세력을 제대로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어떻게 우연히 좋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먹더라도 그때뿐이다 이거예요. 예. 금방 또 휘둘리잖아요. 근데 지금 야권이 진보도 아니잖아요. 제일야당이. 예전에 진보 인척하더니 진보라는 개념을 너무 좀 성역화하지 그러니까 말고 저는 이제 넓게 좀 해석하는데 넓게 쓰자고요. 유연하게. 아니 언제부턴가는 제일야당이 한때는 진보 정당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진보란 말을 전혀 안 써버리던데 아예. 아니 진보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에게도 제가 묻고 싶은 게 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진보 핵심적인 정책은 뭡니까? 네가 꼭 요거는 해야 되는 정책이 뭔지를 물어보면 없어요. 하다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대북 정책으로 가요. 우리 새정년 내부에 제일야당 내부에서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 진보를 외치는 진보 내용이 사람들이 대북 정책이다. 결국 하다가 이제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진보를 상징하는 정책이 뭡니까 물어보면 두리뭉실합니다.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뭐 그 하나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진보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담론 진보일 뿐이에요. 정책으로 만들자는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해결하겠다는 진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추상적인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문제가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청년들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내수로부터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비전도 나와 있는 거예요. 큰 비전이나 노선은 있고요. 그거를 예각화시켜서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쟁점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거창하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무상급식 하나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이 됐잖아요. 전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들어 왔다니까 소장님 나름대로. 친환경 오케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대형마트 저지. 근데 그걸 선거 의제화 시키고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는 정당의 몫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멘붕이 왔어요. 열심히 하면 뭐하나 밖에서. 야당이 제대로 이 진보적 동력과 민생 운동을 대변을 못한다. 근데 제가 좀 찬물을 끼얹어서 괜찮습니다. 미안한데요. 다른 그 야권이나 진보 세력 전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정당만 유독 무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대체로 다 지지부진합니다. 같은 책임이지 공동 책임이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니 그래요. 닦아놓고 이야기하죠. 썰전, 독한 여들. 예. 참여연대나 시민사단체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시기에 그냥 하십시오 이야기. 시간 다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3분만 더 연장해요. 다음에 하죠. 아니 그럼 그럼 한 번 왜 더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몰매 맞게 만들려고 그래? 아니요 소장님. 내가 이렇게 저는 정책을 만들면 일단 개별 사안에 대해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민생본부 같은 데서 하는 게 그런 게 예. 많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고 이제 선전할 수 있는 큰 흐름을 만드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정치적으로 그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치와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몫인데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갖다 이 뚫고 나가는데 지금 상당히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물론 대통령 무지하게 힘이 셉니다. 그 사람 할 게 많지만 사실 광역단체장들도 많거든요. 예. 그 중요한 걸 광역단체에서 이 실행을 해버리면 물론 이제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이 당했듯이 광역교육 다치장하고 이제 붙을 거 중앙정부가 마찰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들이 그런 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그래도 저는 하나 이제 변명하자면 참여연대는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누가? 광역단체에 저희가 중요한 민생 경제 정책을 막 50가지씩 보내서 그렇게 보내니까 못하지. 아니 근데 그중에 성남시나 서울시나 충남도 이런 데는 일부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약군 광역단체장이 발군에 이렇게 실력을 일부 실력을 보여주는 데는 그냥 그분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피눈물 나는 그 진보적 연대나 민생 단체들의 노력도 있었다. 정책을 네. 끊임없이 보냈거든요. 네. 아니 요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희가 뭐 정치의 영역까지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지만 그쵸 소장님 알겠습니다. 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 참인데 아까 나 말도 안 이철희 꺼냈어. 소장이 예. 정당만 못한 게 아니라 다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생 아니, 그러니까 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저는 참여연대나 심사단체 포괄적으로 한국 사회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정치가 엉망이 됐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네. 간사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고 다 못했다 이게 얼마나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다만 돌파를 뚫기 위해서 우리 나름 노력했는데 저희가 정치 운동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돌파를 뚫지는 않고요. 돌파를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씨가 어법을 사용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어법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저기 박근혜 그 번역기가 나와 있는 것 정도로 번역기가 아니라 흉내를 내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런가요?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흉내내다가 차분하자 진짜 그랬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또 흥분이 됐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이철 소장님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신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 번 더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한 2달 후쯤에. 네. 야, 오 약속 뭐, 박수 한번 치시고. 그냥 이 이름을 그냥 이철이의 기후비계 뭐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벤치마킹하고 오마주해서 패러디 말고 오마주해가지고 이철의 기쑤시개. 네. 참여연대 함께하는 이철의 기쑤시개. 기후비계. 예, 후보 중에 하나를 올리고 예, 일단은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이철희 소장님, 쟁쟁 다 고생했는데 한 말씀씩 하시죠. 이게 너무 엄중한 무기였잖아요. 우리가 예. 여왕이 되는 거는 예. 대통령이 되는 이야기에서 예, 소장님, 참여연대가 하는 팟캐스트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하셨다는 저는 오래된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회원이시죠. 5만 원씩 냅니다. 5만 원씩이나. 우와, 좀 깎아야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박수. 와. 예. 근데 한상희 선생님 뭐 조금 마무리 무거운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은 배반이니 배신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실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두고 배반이니 배신이니 하는 말을 지금까지 참아왔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 배반 배신을 느꼈던 데가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 30%의 사람들 대부분 이제 사회적으로는 못 살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제한의 그 지지를 보내면서 가졌던 기대, 희망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그것을 여지없이 배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배신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서 과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성찰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잠시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꼭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태인 소장님. 예, 정치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정치가와 정당을 욕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예. 정당원이 되고 실제로 그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많이 개입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동을 못할 것이다. 네.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되고야 만다. 진보적 시민단체도 응원하고 할 수 있다면 정치적인 활동이나 정당 가입 같은 것에서 열심히 시민들 목소리를 한민 시민들 목소리를 내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소장님 맞습니까? 이철희 소장님? 네. 좋습니다. 한 60분 가까이 60분 넘게 다들 애써주셨는데 두어 달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마무리하고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